이 교수 그래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냉전체하고 분단체제를 결합시켜서 해 먹었는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과 분단체제가 조응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셨죠. 나는 그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이 교수의 진단이 나하고는 통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과학자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촛불 항쟁, 박근혜 탄핵을 그런 촛불 항쟁, 그걸 이제 나는 대항쟁이라고 불러요. 촛불 대항쟁과는 별도로 그 대항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촛불 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동력이 여기저기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될 거라 이제 그런 진단을 하는데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제 촛불에 대해서도 2010년 촛불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때도 어떤 분단 체제와 관련된 어떤 그 역동성이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들고 나오고 되게 무리한 이제 대북 정책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잠재적 불안감을 형성시켰고, 박근혜를 탄핵까지 가게 하는 데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가 불을 지핀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그러한 불안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정도의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촛불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요구들이 났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초기엔 좀 조금 남북관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촛불이라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프로그램에 나설 수 있었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상당한 위협부로 이제 보수 기득권한테 간 것이고, 그것을 선생님이 쭉 얘기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한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보수 기득권들은 모여서 한 거고, 사실은 그 국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될 민주개혁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에서 사실 뭐 촛불혁명에 대한 얘기도 사실 지식인들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많지가 않고,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의제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쪽에 어떤 그런 반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못 만들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것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결국 그 국면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정권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수단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게 저는 촛불의 결과로, 본인들은 되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지지율이 1년 동안 지금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촛불혁명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촛불혁명의 계승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지식인사회에서는 별로 없고, 그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어떤 그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뭐 촛불이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우리 내부에 뭐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물론 그때 성찰은 계속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 동력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그런 데 대해서 촛불혁명하고 연관시켜서 보질 않고 자꾸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게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같잖아요. 한국 사람은 다 똑똑한데 지식인만 머리가 나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머리 좋던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지식을 행사를 하다 보면 아둔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크게 보면은, 물론 윤석열이 같은 저런 서툰 독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촛불혁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됐을 때 자기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기 싫은 거야. 촛불 얘기는 하기 싫고, 촛불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촛불 담론이 우선 창비 바깥에만 나가도 그렇게 잘 통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의 반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나와가지고 크게 이겼잖아요. 그때는 반격이 아주 넉넉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거보다는 근소하게 이겼지만은 윤석열이 같이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몇 표 차로 이겼냐 졌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87년 체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정권 교체였다고 봅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선거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퇴행 현상하고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그 체제 안에서 당선됐지만은 87년 체제를 존중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87년 체제는 역시 자기들이 선거에 이기기도 했지만은 언제든지 질 수 있는 위험한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권 교체가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죠. 그 이제 이남주 교수가 점진 이제 쿠데타라고 그랬나? 하루아침에 총칼 들고 나와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우리 민주적 질서를 허물어가지고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되어서 상당히 그 유리한 입지에 섰죠.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명박보다 더 유능하지 못해도 그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반 또는 허물어 놓은 그 실책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했으면은 점진 쿠데타가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박근혜 씨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점진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내버려두는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실패했고, 박근혜 퇴진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은 기득권 세력한테는 위협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많은 개혁도 했고, 더군다나 그 이제 후임으로 이재명이 부상하니까, 야, 이번엔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지면은 이제 영영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 있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아무나 이길 수 있는 놈 데려오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뭐 보수도 아니고 정체불명인 사람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87년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소위 보수 정권의 집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 그래서 이제 그걸 변칙적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나 목표는 그들이 점진 쿠데타를 통해서 87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하던 그거를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데, 분단체제 재공고화라든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든가 뭐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든가, 또는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일본에 무조건 일본하고 잘해서 일본을 끌어내서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길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그 분단 체제 기획, 그 재공과 기획의 균열은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도대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있고, 미국과 중국 대립 구도를 이용해 가지고 냉전 체제과 분단 체제 조응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도 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그 정도로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고,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경쟁을 하지만 그런 식의 냉전적 대립을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어떤 구도 자체는 이미 대외적으로도 무너지고 대내적으로도 이제 무너지고 있다. 지속 불가능성은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뭐 정치라는 건 또 이제 정치의 변화라는 것도 다른 차원의 행태적인 측면, 이런 식의 어떤 계기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저는 구조적으로 거버넌스도 사실 지금 같이 현대사,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상당한 능력과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미 그런 것들은 상당히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붕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운명을 지금 맞이하게 될 것인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같이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이 이제 어쨌든 12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진행이 되면 그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기에는 뭐 자세히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또 일견 듣는 분들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가 뭐 옛날 문제고 뭐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것이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선거법 관련된 문제와 연관된 이슈고, 다시 이것이 이제 검찰총장일 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지만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대선이 있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대응할 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전환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 이 글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속 불가능한 분단 체제의 강화라는 그 퇴행의 본질을 인식하고 분단 체제 극복을 통한 한국의 가능성을 구현해가는 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윤석열 정부의 폭주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하나 귀띔을 해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12월 중순의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김건희 특검 같은 게 28일에 본회의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제 그거 하기 전이고, 백내청 TV는 좀 기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나가려면 한 달 이상 후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그런 사건 말고 우리 내부 사정으로는, 내가 해마다 연말에 신년 칼럼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촬영하고 나서 편집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연내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얘기를 방송될 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배가무게는 신년 칼럼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했던데 이남지 교수는 그걸 뭐 묵살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아직 이제부터 준비하고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할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국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지 교수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럼 언제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냐 하는 반문이 들어올 텐데, 지금 약간은 말씀하셨지만은 좀 뭔가 그 부연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임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8월 달 글이니까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분단 체제 재공과의 기획의 허구성이나 퇴행적 성격들은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 일어날 거고, 올해 2023년 연내에도 커다란 변화의 계기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는데, 벌써 이제 지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연내에 어떤 큰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지금의 어떤 거버넌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 한 달 뒤고 두 달 뒤고 그런 문제들이 폭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날지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조금 뒷부분에서 조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대응할 때 결국은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양상들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의 어떤 대립관계,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환기에 그러한 것들이 갖는 의도가 뭔지, 왜 그런 행태들이
이 정부가 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러한 힘들을 계속 그 어떤 이 조기 퇴진이나 조기 종식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사전에 그런 의식들을 조금 분단 체제가 이런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더 극단적인 퇴행 현상에 대한 어떤 준비와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도 그 분단 체제 극복에 대한 힘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많이 넘어갔지만 결국은 다시 밀렸던 이런 상태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그 촛불혁명이 요구한 어떤 전환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인용하신 마무리 대목들을 작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이 날짜가 있잖아요. 칼렌더가 있는데. 그래 2024년 4월에 총선, 2027년이죠. 7년 5월에 대선. 그런 그 일정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냥 2027년 그때까지 지금의 변칙적 국면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변칙이 아니죠. 거의 새로운 단계가 되는 거고, 바둑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과수라든가 또는 미지근한 수, 완착이라고 그러죠. 완착을 뒀을 때 그걸 제때 응징하지 못하면은 실수가 호수로 변해요. 그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칙적 사건을 제때 치료 못하면은 이게 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국면 내지 단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수가 그런 그 현행 헌법에 따른 일정표에 시간표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하자는 건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당을 하고 뭐 정치를 하는 동안은 총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총선 이전에 대선이 벌어지는 것하고 아니면은 총선과 대선이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것하고 총선 이후로 대선이 미뤄지는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총선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자신은 총선에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엑스포 유치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긴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나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은 총선에 질 경우에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 졌다고 해서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온갖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총선에만 이기면 뭐 무슨 큰 수가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또 오히려 우리가 당할 가능성도 있고, 현행 헌법상의 정해진 스케줄하고는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표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표준이 돼야 할 거는 내가 맨날 같은 소리 한다고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들고 그 이기 촛불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는 이기 촛불 정부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대전제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럼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거며, 총선 전에는 어떤 일이 가능하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말하자면 그 큰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87년 체제를 이명박 박근혜 다 자기식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못 끝내고 촛불 대항쟁이 벌어지고 촛불 혁명이 시작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끝냈다고 봐요. 다만 제대로 끝내가지고 더 나은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걸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87년 체제보다 확실히 더 나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참 전심전력으로 약간은 갈팡질팡이지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87년 체제는 이제 이미 끝났고 더 나은 체제를 만드느냐 또 못한 체제로 가느냐 하는 그 싸움의 와중에 있다고, 일단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을 해보면 그 촛불 항쟁이 지금 살아가면 아 그거는 어떤 당연하게 있었던 일이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많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촛불 항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꽤 높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박근혜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 촛불 대항쟁을 예측한 사람은 난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봐요. 예. 지나고 나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만 예, 앞으로의 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도 더 지금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일정 뭐 정치 일정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우리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87년 헌법에 규정된 그 일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양자 그런 흑백 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좀 상상력을 갖고 또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루도 더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더 못 참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생활상의 문제를 본다면 아마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2023년도 힘들었지만은 고금리나 세계적인 이런 저성장 상태에서 오는 압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국적인 현상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제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사태를 넓게 보면서 정말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활로에 대한 간절함을 품는 게 그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를 갖고 그런 원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200호 기념식 때 이중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을 크게 세우자는 얘기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원을 세우자는 얘기는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10년도, 11년도에 대전한 큰 원 이런 얘기 하셨고 지금은 대전한 얘기가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저작권은 저는 백낙 선생님한테 있는 그 의미로서의 대전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제가 계속 자극을 받고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절박함을 가지고 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원, 대전환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냉정하면서도 좀 진정성 있는 고민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또 자극과 또 그러한 책임을 또 한 번 더 느끼고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배우게 돼서 백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공감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나도 더 기운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 교수 얘기 들으면서 나도 자극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장 TV의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